아이 타이타닉 겐지요? 14번째 이야기. 앙망. 그날 밤 후짱은 밤늦도록 잠들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잠을 청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귀천촌 옷반에서 본 사진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무슨 장면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천촌 오빠가 설명해준 여러 사진들. 그러나 지금 후짱이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사진에서 본 전쟁 장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여러 사진들 가운데 슈리의 무덤 속에서 파낸 아이들 사진이 있었다. 어린 자매는 버들구리짝 안에 들어있었는데 마치 무슨 장난을 치다가 걸려 꾸중을 듣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 아이는 정면을 보고 입술을 삐죽이고 있었다. 손에도 얼굴에도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울지 않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장난을 치다가 야단 맞은 어린아이 얼굴이었다. 어떤 장난을 쳤다는 것일까? 후짱은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얼굴을 보는 듯했다. 후짱은 버들고리짝 속의 여자아이가 왠지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어릴 적 모습 같았다. 미군 병사 앞에서 어깨의 견장을 뜯어내고 있는 일본군 병사의 사진도 있었다. 그 견장을 옆에서 훔쳐보고 있는 또 한 명의 일본군 병사는 무슨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나 결코 절박한 얼굴은 아니었다. 귀천천의 이야기로는 일본군 병사는 붙잡히면 오키나와 주민들보다 더 위험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죽이기 내기를 했으니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 병사는 죽음을 앞둔 얼굴이 아니었다. 아무리 보아도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얼굴이었다. 더 알 수 없는 사진도 있었다. 12 서너 살 되는 소년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달려오는 모습이었다. 소년의 얼굴은 당장 울음이 터질 듯이 일그러져 있었다. 군인도 아닌데 어째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일까? 저건 아빠일지도 몰라. 후짱은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생판 다른 표정의 인간들이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무서웠다. 총을 든 미군 앞에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꿇어앉아 있었다. 노인은 땅을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만히 생각하는 표정이다. 딸아이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어 울고 있다. 노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한 얼굴이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꾹 참고 견디고 있는 듯했다. 총을 든 미군은 5, 둘은 태평스럽게 웃고 있다. 하나는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표정을 잘 알 수가 없었다. 제정신인 듯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후짱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오랫동안 후짱의 시선을 끄는 사진이 또 있었다. 동굴에서 나온 피난민들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았다. 몸에 무엇을 걸치고 있는지조차 알아볼 수가 없고 모두 맨발이었다. 지친 사람들, 넋놓고 바라보는 후짱의 눈에 사진 속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해 보였다. 무엇보다 후짱의 마음에 오래 남은 것은 그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똑바로 앞을 쏘아보고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걷고 있는 사람이나 땅을 보고 걷고 있는 사람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아이들은 가만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붙잡힌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는 불안한 눈빛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후짱은 그 속에 루크 아저씨나 고로의 아저씨가 있다고 믿었다. 루크 아저씨도 고로의 아저씨도 사진에서 본 눈빛과 다르지 않았다. 풀숲에는 해골이 나뒹굴고 있었다. 하나는 작은 해골이었다. 엄마의 팔은 아이의 머리 밑에 깔려 있었다. 팔은 물론 백골이었다. 머리맡의 밥통에는 달팽이가 들어있었다. 먹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다. 저 작은 해골은 루크 아저씨 아기의 것? 저것은 미치코 거야. 후짱은 그렇게 생각했다. 가위에 눌렸던 모양이다. 후짱은 엄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왜 그래? 무서운 꿈 꿨니? 그러다가 엄마는 깜짝 놀랐다. 어머나 이 땀 좀 봐. 얘가 왜 이래? 엄마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후짱의 이마와 가슴을 닦아주었다. 아빠는?
후짱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곁에 계시잖니. 후짱은 안심한 듯이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오늘 밤에는 아파트에 가서 주무신단다. 후짱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듯이 방안을 빙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자고 있는 아빠의 손을 잡아당겨 가슴에 꼭 쥐었다. 새우처럼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자면 꿈을 안 꾸겠지? 후짱은 다시 잠을 청했다. 우연한 기회에 후짱은 기호씨를 찾아냈다. 꼭 올 거야, 약속했으니까. 후짱은 기호씨를 대다노후와 오키나와 정으로 데려오진 않았지만 자신있게 말했다. 후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랬다. 그날은 후짱이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조금 있으면 수학여행이라 이날 6학년은 가볍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가라스바라 저수지로 갔다. 기호씨를 만난 것은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기쿠스이초 거리를 지나 전에 시청이 있던 거리를 지나서 후짱은 별 생각 없이 어떤 음식점의 부엌 출입문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그때 앞치마를 두르고 굽 높은 계단을 치는 소년이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아니 쟤는? 후짱은 어디서 본 아이인데 누구일까 싶었다. 소년은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소풍길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 그 애다! 기천춘 오빠가 데리고 왔던 애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후짱은 곧바로 대열에서 뛰어나와 눈 깜짝할 사이에 기호씨의 팔을 낚아챘다. 기호씨는 순간 화들짝 놀란 얼굴이었다. 뭐야, 너냐? 기호씨가 이내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뭐야, 너냐가 뭐냐, 이 얼간아. 말보다 먼저 후짱이 기호씨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게 누구한테 발길질이야? 후짱은 들은 척도 않고 두세 번 계속 걷어찼다. 가지야마 선생님이 놀라 달려왔다. 길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오미네? 그만두지 못해? 가지야마 선생님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이었다. 자 가자. 기천춘 오빠에게 가 빨리. 당장. 하하 숨을 몰아쉬면서 후짱은 기호씨를 노려보았다. 가지야마 선생님이 말려서 걷어차는 것은 그만두었다. 너도 남자지? 남자라면 도망을 치지 말아야지. 뭐냐 남자라면서. 사정이 있는 눈치여서 가지야마 선생님은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선생님 1분만 용서해주세요. 곧 뒤쫓아갈게요. 기호씨를 훑어보는 가지야마 선생님은 못내 후짱이 염려스러운 눈치였다. 아는 애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 그럼 곧 와야 한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신신당부를 하고 갔다. 모두 가버린 후에 후짱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기천춘 오빠가 얼마나 쓸쓸해하는지 알아? 화도 내지 않고 풀이 죽어가지고. 넌 기천춘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야, 너 진짜 대단한 계집애구나. 딴소리 하지 마. 후짱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날들 어쩌라는 거야. 기천춘 오빠한테 가서 빌어야지. 돈도 돌려주고 라고 하려다가 그 말은 참았다. 쇼키치 오빠에게도 빌어. 기천춘은 별거 없냐? 기호씨는 그제야 생각나는 듯이 물었다. 빌 거야, 안 빌 거야? 어느 쪽이야? 남자가 사과할 용기도 없어? 아, 그래, 사과해야지. 기호씨는 졌다는 듯이 말했다. 언제? 후짱이 다그쳤다. 2, 3일 안으로 간다. 안 돼. 오늘 와. 지독하네. 몇 시 올래? 기호씨는 시간까지 정하라는 거냐고 꽁얼꽁얼 불평했다. 이 집이 늦게 끝나니까 11시가 지나야 해. 좋아. 진짜 와야 한다. 나도 자지 않고 기다릴 거다. 거짓말하면 이젠 정말 안 믿어. 해. 지금 믿는다는 거냐? 기호씨가 농담조로 받아 넘겼다. 이 바보야. 후짱이 맞받았다. 자 그럼 간다. 후짱은 달리기 시작했다. 조금 달리다 뒤돌아보니 기호씨는 그대로 서 있었다. 진짜야. 진짜 와야 한다. 너 모두 기다릴 테니까 기천춘 오빠가 좋아할 거야. 14번째 이야기 악몽 끝. 어이.